아침 일라디오. 올해부터 경북 청송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탑승객은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행 2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의 외출도 늘었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또 경남 남해군에서 주민들이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만 내면 농어촌 버스로 군내에 어디든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농어촌 버스가 거리 비례 요금제로 운영이 돼서 가장 먼 경우에는 기본 요금의 최대 4배 정도인 5,500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데요. 이 정도 금액의 왕복 요금을 생각한다면 이동할 때마다 버스 요금이 큰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시와 지역의 교통복지를 동시에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오늘 새농키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오늘은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이해서 꽃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꽃은 봄을 알리는 꽃 가운데 하나인데요. 품종 개발로 빨간색, 진보라색, 흰색의 이 꽃도 있지만 대표적인 색깔은 단연 노란색입니다. 꽃말로는 천진, 순진함, 낭만,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요. 졸업과 입학식 꽃다발에 빠지지 않는 꽃입니다. 꽃다발뿐 아니라 봄 화단을 화사하게 꾸미기에도 좋은 식물. 4글자인데요. 4글자.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바로 힌트송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오늘 2곡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요거. 노래 제목이 오늘의 정답인 이 꽃입니다. 그리고요, 2번째 힌트송은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이 꽃하면 이 노래 바로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라라라라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스뚜르스뚜. 너무 쉽죠? 힌트송 서비스 바로 들려드립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아도 그대의 향기는 아직 내겐 남아요. 햇살 밝은 날 그대와 다시 만나면 그때 내게 그 꽃을 선물해 주세요.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요게 이제 오랫동안 일본어 발음 영향 때문에 후하흥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후하흥 이렇게 이렇게 올바른 표기법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정답과 비슷한 발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후하흥 이렇게 보내도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4글자입니다.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제공 고소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올해 상반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계획인데 후쿠시마산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교수가 작년 3월 달에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 국가,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해양 방류가 이뤄질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는데요. 한국인의 93%는 위험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도 87%, 독일 82%, 프랑스 77%, 대만 76%, 미국 74%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국가 지역은 모두 60% 넘게 위험하다고 대답했고요. 네. 반면에 일본인은 36%만 위험하다.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러네요. 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중수소, 트리튬은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현에서 지난 7일 잡힌 농어에서 지역 수협이 정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3일 날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정부의 농약 사용 금지 정책이 있나 봐요. 프랑스. 네. 여기에 반발해서 농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농약 금지 정책에 반대해서 농민들이 트랙터 600여 대를 몰고 시내 도로를 점령해서 정체 구간이 수백 킬로미터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8일인데요. 수도 파리에 있는 농업부 인근 앵발리드 기념비 앞에서 프랑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살충제 그리고 기타 환경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였는데요. 유럽 사법재판소가 지난달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2018년에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야외 사용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는데요. 사탕무 등 몇 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농약 사용 규제를 임시로 풀어준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쓰지 못하도록 하자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겁니다. 네. 네오니코티노이드는요, 니코틴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살충제인데 이 벌처럼 이 화분 매개 곤충의 방향 감각, 기억 그리고 번식 능력을 떨어뜨려서 벌 개체수를 급격히 줄어들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 당장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 살충제 없이는 사탕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 사탕무에 발생하는 황색병이 있는데 이건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병인데요. 사탕무 밭을 아예 완전히 초토화시킨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야외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 2020년에 황색병이 창궐해서 이 사탕무 생산량도 줄었고 설탕 생산량도 무려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는 사탕무 연구기관과 해당 분야 관계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만 현재로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살충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주요 농민단체인 프랑스 농업경영자 총연맹 측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물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은 수확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농민들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수확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농업 컨설팅 회사는 최근에 유럽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프랑스의 사탕무 수확량이 농민들이 재배를 줄이면서 이제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살충제까지 사용을 못한다면은 사탕무 수확량이 10%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식량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료비도 높고 또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건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농민들에게 살충제까지 쓰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타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규제 때문에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니코티노이드계 규제는 식량 안보를 더욱더 약화시키고 프랑스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 설탕 제조협회 관계자는 사탕무가 유럽 대륙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 안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럽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가볼까요? 오스트리아 정부가 위성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이거 뭔가 좀 팍팍한 소식인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왜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농사를 안 짓더라. 아, 그렇죠. 보조금을 네. 받고 있더라 네, 이런 네. 건데 이걸 위성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위성 기술을 자국의 농업보조금 할당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농가가 토지를 개별 필지까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위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보조금 지급 요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 다 볼 거야. 철저하게 쳐다보네요. 네, 맞습니다. 주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사가 최근 벨기에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위성 기술의 농업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유럽연합 회원국간에는 공동 농업 정책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경작지 초원 1헥타르 단위로 농업 보조금을 직접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농가가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농업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럽 우주국의 위성 데이터 이미지를 적용해서 농가가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농가가 제출한 농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은 토지 용도뿐만 아니라 높은 정확도로 다양한 작물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성의 이미지와 농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예.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방안도 강구가 되고 있는데 농가가 자신이 직접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전송하게 되면 현장 조사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나 봐요. 돼지고기 네. 소비 1위 국가인데 최첨단 장비가 설치된 축사가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후베이성 어조 외곽에 26층짜리 건물 2동이 있는데요. 네.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 고화질 감시 카메라, 흰색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핏 보면은 무슨 첨단 제품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보이는데 이게 네. 바로 돼지 수십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사육장이 되는 겁니다. 26층 건물에? 네, 맞습니다. 이야. 뉴욕타임즈는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 돼지 사육 빌딩을 운영 중인 후베이 중심 카이웨이를 소개했는데요. 건물 2동 중 한 동은 작년 10월 달에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한 동까지 다 채워지게 되면 연간 120만 마리의 돼지 사육이 가능해지고요. 시설 투자금으로 40억 위안으로 7,43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야, 옛날 그 영화 옥자가 좀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공장식 축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런던타워처럼 우뚝 선 건물 안에 방호복 차림의 기술자들이 고화질 카메라로 돼지를 감시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산, 수유 공간, 또 아기 돼지가 성장하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먹이는 하루에 100만 파운드, 453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돼지의 무게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거기에는 사료를 분배하는 첨단 먹이통에 쓰인다고 합니다. 또 배설물도 측정해서 건강 관리도 같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게 말이 양돈장이지 거의 아이폰 생산 라인과 같은 정밀함을 갖춘 돼지를 위한 폭스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양돈장을 만든 사람이 원래 시멘트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직원들 덕분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초고층 양돈 빌딩을 지을 수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양동 산업이 선진국보다 수십 년 뒤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공장을 만들게 된 거다 설명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식량 안보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낙농업에 대한 지원도 좀 잘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작년에 중국의 잠재적인 식량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낙농업 그리고 양돈업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중국 국무원은 대규모 양돈장에 대해서 재정 지원 포함해서 양돈 산업 자원에 대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많은 돼지를 기를 목적으로 과거 금지됐던 이 수직 형태의 건물 내 양돈장도 허용이 되면서 이렇게 26층짜리 건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의 도시화 현대화 때문에 이제 소규모 양돈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고요. 2020년 기준 중국에서 연간 500마리 미만으로 돼지를 생산한 농장 수가 2007년 대비해서 75%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 공간에 돼지들이 지나치게 밀집한 이렇게 메가팜의 경우에는 네. 전염병에 취약하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장조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양돈 빌딩은 전염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많은 돼지를 한 시설에 함께 기르면 감염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돈육 생산업자들은 우리라면 절대 이렇게 밀집해서 키우지는 않을 것 같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 일부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생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열흘째 되는데요.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4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 생존자 구조에 나서고 있고 또 180시간이 넘는 시간을 버티다가 구조가 되는 기적 같은 일도 벌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생존자 구조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생존자가 버틸 만한 공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고 또 밤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이 생존자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힘겹게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추위와 배고픔, 피부병과 설사병에 시달리면서 2차 재난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에서만 10만 8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고요. 이 40만 명이 피해 지역을 빠져나온 상태여서 이재민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튀르키예 진앙지에서 7,400km나 떨어진 우리나라의 지하수 수위에도 이번 지진이 영향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11개 지하수 관측점 가운데 경북 문경 그리고 강원도 강릉 이렇게 두 곳의 지하수를 관측했는데요. 이곳에서도 지진 발생 11분 만에 지진파가 감지됐고 네. 이후 30여 분 동안 지하수의 수위가 계속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모 7.8의 본진 발생 이후 경북 문경은 지하수 수위가 최고 7cm, 이 강원도 강릉은 3cm나 올라갔고요. 규모 7.5의 여진 이후에는 이 문경에서만 수위가 3cm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물론이고 2021년 9,300km나 떨어진 뉴질랜드에서의 규모 7.8 강진 때도 이 국내 지하수 수위 변화가 관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강진이 발생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지각의 흔들림과 지하수의 급격한 유출입이 이루어진다면서 위험시설을 건립할 때는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이라고요. 정치권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년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장동 사건의 성남FC 사건도 엮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본인이 어디 도망가냐라면서 이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검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이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2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유죄 판결문이 공개되자 어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매수를 유도당하고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라면서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야당 대표만 3차례 소환했고 20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가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에 대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네, 택시 호출앱 카카오티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서 독과점지위를 확대 강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카카오티 택시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 없는 일반 호출 그리고 이 수수료를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요. 이 카카오에 가맹된 티블루 기사님들은 이 블루 호출을 전담하고 일반 호출은 가까운 차량 등 이게 구별 없이 배정된다라고 이 카카오 측은 밝혔지만 이 공정위는 일반 호출도 알고리즘을 바꿔서 이 티블루 기사님들에게 주로 배정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반면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비가맹 기사분들을 집중 배차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이 이 비가맹 기사의 1.04에서 2.2배에 달했고, 이를 통해 이 택시 기사분 가입자를 늘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 티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1년 말 73.7%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네요. 네, 미국의 물가지만 이 미국 물가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난해 미국의 물가가 폭등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서 그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1월의 물가 상승률은 전달과 거의 같았습니다. 네.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그 폭은 지난해 12월보다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려왔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물가 잡기에 이 미국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향후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흑산도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국립공원인 흑산도에서 이 축구장 94개 넓이의 땅을 이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흑산도는 짙푸른 숲이 우거져서 사시사철 검은빛이 감돈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었는데요. 뛰어난 경관과 생태계를 자랑해서 일찍이 정약전의 명저, 이 자산보호로도 잘 알려진 섬이고요. 또 북극권과 아열대를 오가는 400여 종의 철새들이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가 추진되는 이유는 공항 때문입니다. 이 국립공원 자리에는 길이 1.2km, 이 폭 30m의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이 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그 절차가 훨씬 덜 까다로운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항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 보전을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이 이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 해제된 경우는 없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친조부모님 상에만 휴가를 주는 건 차별이다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친조부모의 상사에만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제도는 부계 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원이 이 조항이 차별이라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회사 측은 자치 결정이며 또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곽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인권위에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외 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 혈통주의 관행이라고 봤습니다. 이 민법은 직계 혈족에서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당황하셨겠는데요. 부산 지역에 난데없는 흑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제 이 부산 지역에 황사나 미세먼지는 없었는데요. 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흙비가 내려서 SNS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어떤 세차장은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차량이 몰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주말 이 중국에서 유입된 대기 오염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린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당시 1.5mm의 워낙 적은 비가 내린 탓에 오염물질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물방울에 갇혀 내렸고 이것이 차에 묻어 자국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김연아 선수 이후 처음으로 4대륙 선수권을 제패한 이혜인 선수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새로운 피겨 챔피언 이혜인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후 우리 선수가 4대륙 선수권 우승을 달성한 것은 14년 만인데요. 이혜인 선수는 2019년 이 2번의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우승하며 최고 유망주로 각광받았지만 이 김혜림 선수와 유영 선수 등 쟁쟁한 언니들에 밀리면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혜인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대선배 김연아 선수의 강약 조절에 대한 조언을 무기 삼아 이번에는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한편 이혜인 선수는 다음 달 열리는 이 세계선수권에서 김연아 선수 이후 10년 만에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잠시 쉬었던 분들이 많으시죠.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벌써 일찌감치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올해 여행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날 때 이용하는 비행기나 기차, 배 같은 이동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크다고 하는군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한 이동수단은 없는 걸까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동수단과 환경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혹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어제 저녁에 제육 먹었는데 저는 제육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먹는 게 곧 당신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가인 브리아 사바랭이 1826년 미식 예찬에서 한 말인데요. 당시 신분에 따라 먹는 것이 정해져 있던 상황을 말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친환경 여행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조금 바꿔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타고 여행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스웨덴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 기후위기에 경각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비행기 여행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의미의 단어인 플리그스캄이라는 말이 지난 5년 사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자 이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명 인사들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들 수 있는데요. 툰베리는 16살이던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때 기차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2020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갈 땐 태양광 요트를 타고 보름간 대서양을 건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요. 더 클라이밋 북이라는 책에서 빈번한 비행기 여행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개인 활동 중에서 가장 기후 파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인 베른 페리 선수도 비행기를 거부하고 기차를 타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해외에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비행기가 제일 빠르면서도 제일 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여행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근데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영국 전경대학의 그랜섬 연구소가 2019년 발간한 세계 20대 항공사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시기 나온 유럽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기차 여행으로 1km 이동할 때마다 14g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비행기 여행은 1km당 285g을 배출하고요. 자동차는 158g을 배출합니다. 야, 확실히 그
기차에 비해서는 비행기,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특히 이제 비행기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데, 근데 항공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이제 뭐 일보다는 관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8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관광 분야의 교통과 숙박, 여러 액티비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8%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39억 톤에서 45억 톤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관광업의 온실가스 배출 중에 항공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마다 다른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면 33%에서 47%의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기의 추가 온난화 효과를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근데 말하지 않은 그 수단이 하나 더 있네요. 비행기 말고 배는 어떤가요? 사실 비행기를 배로 대체하는 게 쉽진 않겠죠. 네. 그런데 배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벗은 수천 명씩 탈 수 있는 거대한 크루즈선을 두고 환경의 재앙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율은 낮지만 한 대 한 대 따져보면 환경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은 항해할 때나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나 24시간 운영되는데요. 네. 거대한 숙박시설이라서 작은 도시가 쓰는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선박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크루즈선은 황화유람이 높은 벙커 CU라고 하는 중유를 연료로 쓰는데요.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습니다. 나부 조사에 따르면 매일 150톤의 중유를 사용하는 중형 유람선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이산화 황해의 양은 각각 자동차 100만 대와 43만 1000대, 376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엄청나게 뿜어대는군요. 그러면은 비행기나 배가 이렇게 환경 부담이 크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은 있습니까? 먼저 비행기를 말씀드리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2035년까지 수소를 주 연료로 하는 비행기를 실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엔진 제작사인 롤스로이스가 만든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 비행기로 영국에서 15분간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라마다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있나요?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담은 피프 55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해상과 항공운수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사나 항공사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에 시장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야 하고, 반대로 실제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남은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팔아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탈탄소를 장려하는 정책이죠. 비행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5월 고속열차로 2시간 반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는 국내선 항공편 취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법까지 통과가 되기도 했군요. 혹시 그 배는 어떻게 바뀔까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도입한 환경규제에 따라 선사들은 의무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선사들도 친환경 추진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LNG 추진선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벙커 CU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메탄올이나 수소, 암모니아 같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 추진선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동 수단별로 환경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는데, 기자님도 공항 가보셨겠지만 공항이 주는 그 특유의 기분,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매번 가고 싶은데요. 뭔가 설레고 공항만 가면은 뭔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 여행 많은 분들께서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물론 비행기를 이용하면 빠르기도 하고요. 네, 툰베리는 비행기 여행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모두가 툰베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줄이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줄이는 건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몇 년 전부터 탁시크리트라는 새 용어가 나왔는데요. 기차 여행의 자부심을 뜻한다고 합니다. 기차로 가능한 여행이면 가능한 기차로 타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여러 나라가 기찻길로 이어진 유럽과 우리 상황이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북쪽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섬이라고 할 수 있고, 해외를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여행을 했다면 기후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준 환경 부담을 상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숲과 습지, 바다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보도하라고 언론에 압력을 가하거나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압박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출장이 좀 많거든요. 스포츠 중계 때문에. 기차 탑니다. 네. 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제 기차 타는 거에 대해서. 기차를 타면 사실 저희 아이들 너무 기차를 좋아해서요. 예, 언제든 타고 싶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고속열차 타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무궁화 탑니다.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는 출장이신가 보네요. 예. 코스에 따라서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이용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환경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우리가 또 어떤 걸 이용하게 될지 이용해야 할지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동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향 주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프리지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올해 낭반비 인상 등으로 시설 원예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꽃다발 가격이 올라서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농퀴 정답 노란색 프리지어 한 다발 자녀, 조카, 이웃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줄 때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리지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후리지아가 하나도 안 왔어요. 프리지어라고 정확히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3634번님 정답은 프리지어입니다. 매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쌍둥이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프리지아 꽃다발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 입학하여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0835번님 프리지어 꽃값이 많이 올랐네요. 여기는 후리지아 향기처럼 농촌 도시의 경기가 풀리면 좋겠어요. 제발. 답은 프리지어로 쓰고 뒤에는 후리지아. 좋습니다. 7985번님 정답 노란 빛깔이 참 고운 프리지어. 급등한 난방비와 포장재 가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화훼농가 업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구수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는 3634번님께 그리고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0835번님과 7985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지아 아닙니다. 프리지아 냄새 맡으면서 오늘도 상긋하게 또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생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래요? 폐경지 등 농지 영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고요.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644-8778에 문의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